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니콜 모브레이.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이 책에는 설탕이 내 몸과 마음, 저설탕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 마음, 몸,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설탕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 당신이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되며 우정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연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설탕을 끊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은 의욕적인 시도이면서 동시에 고독해질 수 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 단 것을 찾거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단 것에 의존하는 등 달콤한 음식을 통해서 많은 감정적인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니 마치 내 삶의 구멍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읽어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실 몇 주가 지나자 그 기분은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몇몇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다. 대놓고 비협조적이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외식이나 한잔하러 나갔을 때 내가 칵테일 대신에 탄산수, 피자 대신에 그릴구이 생선과 샐러드, 디저트 대신에 페퍼민트 차를 고르면 많은 이들의 인생은 너무 짧아라고 구시렁거렸다. 요즘 저설탕 생활이 언론계에 꽤 화제라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시작 당시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나는 대다수 당뇨를 끊으려 한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접시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거나 메뉴에서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며 괴로워하다. 괜한 참견을 듣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지만 꽤나 강한 의지로 지나치게 가려먹는다고 나를 나무랐다.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으니 먹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고른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내가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할 리가 없다는 것처럼 자신들도 건강에 무지하지 않고 몸을 챙기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게 음식을 골라 자신들을 무분별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든다는 식의 말도 들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음식에서 이상한 경쟁 심리를 느꼈던 것이다.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참으로 희한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것도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인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하룻밤 내내 시달림을 당한 술자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술을 안 마시면 친구들은 그 때문에 모임을 망쳤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아이러니한 것이 정작 너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잦았다. 가끔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나는 탄산수를 주문하고 바텐더에게 라임 한 조각을 꽂아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드카 라임 탄산수라고 말했다. 어째서 한 친구가 뭔가 삼간다고 남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데 내가 그 반대에 뭐라 하는 건 용인되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렇게 건강에 나쁜 걸 시켜?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달고 기름지고 탄수화물 투성이 음식을 별식으로 여기다니 흥미롭네.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식사 자리에서 옆사람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모두 나를 대단히 예의 없고 꼴불견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중독과 행동 변화 전문 심리학자이자 저술가인 아만다 힐스에게 왜 자기 개선 노력의 우리를 아끼는 주위 사람들이 때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물었다. 무언가 절제하는 사람이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냥 디저트 먹어. 인생은 너무 짧잖아. 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브리치즈 소저스로 만든 부드러운 치즈 튀김을 먹는 사람에게 비슷하게 비꼬는 말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에 거기에 다 대고 소고기 버거 먹어
인생을 즐겨야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설탕은 다르죠. 죄인 앞장에서 언급했던 친구는 나의 무설탕 생활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는데 사람들이 타인의 생활 변화를 타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론을 펼쳤다. 어쩌면 누구나 어떤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일지도 몰라. 공통성은 비공식적인 매력의 법칙 중의 하나잖아. 네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나 누군가 만났을 때 좋아하는 걸 이제는 안 좋아하는 듯이 보이면은 잠재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의혹을 품게 되는 게 아닐까? 네가 변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 아니면 죄인의 말대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가 다른 이들의 결점을 훤히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면 경쟁? 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건 말하건 먹건 입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 늘 내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타입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먹고 싶다면 달리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주문한다. 사실 애초에 그래서 설탕을 끊게 된 거지만 이야기가 딴 데로 새었다. 음식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친구들과 외식하러 나갈 때가 아니라 훨씬 더 일찍 부모님과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죠. 당연히 태어나면 어머니가 먹여주고 그 전에 자궁 속에서 그러잖아요. 특히 달콤한 음식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간이 그걸 좋아하게끔 진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우리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종종 단 것을 주곤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걸 아니까. 이건 상당히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화예요. 만일 당신이 거기 끼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감을 유발할 수 있지요. 아만다는 달콤한 음식을 즐기는 행위에 뭔가 더 큰 유대감이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축하하는 자리에서 혼자 빠진다는 느낌이 있는지도.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미심쩍게 여기거나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여러 해 연구하고 환자들과 상담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설탕이든 담배이든 타인의 절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위협을 느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본인도 그걸 끊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도 끊고 싶어 하지만 정신적으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전에 끊으려 하다 실패했고 다시 시도할 준비는 안 된 거죠. 그걸 해내고 있는 사람은 비판하면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이 좀 낫게 느껴지죠. 비판은 때로 선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순수하게 원할 수도 있지만 설탕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니까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비난해대는 이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게 금연이든 금주든 건강식단이든 간에 아마 다들 아만다의 묘사와 일치하는 친구가 한 명쯤 있을 것이다. 작년에 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에 끝나는 긴 잔치였다. 다른 친구와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나흘 동안 내 식습관에 대한 그 친구의 반응은 엄청난 실망이었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아무래도 그 친구의 먹고 마시기 공공으로 미리 찜되어 있었던 모양이고 친구는 내가 동조하지 않자 마치 내가 사기를 치거나 신부를 위조해서 친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 문제의 친구는 주말 내내 나에게 음식을 먹이려 들었다. 애프터 눈티, 커다란 케이크 조각, 샴페인, 디저트 등 본인이 먹고 싶은데 혼자 그러기는 싫어서인 듯했다. 굉장히 피곤했다. 내가 넘어가지 않자 친구는 좀 짜증이 나 보였다. 마치 나의 선택이 자기가 잔치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는 끄덕없이 결혼식을 즐겼다. 할 바라고 어울리고 댄스 플로어를 휘어잡고 적절한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다. 전부 평소 내가 결혼식에서 했던 그대로였다. 오히려 나는 친구의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여러 해 사귀어 오면서 그 친구가 나와 내 건강을 지극히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놀랐다. 그 친구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실질적으로 방해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타인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드는 건 보통 본인들의 어떤 면이 불만스럽기 때문이에요. 친구에게 원치 않는 술을 먹이려는 사람들이 있죠. 두 병째 와인을 함께 마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정하면 당신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지 않거나 디저트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 친구의 괜찮다는 믿음을 위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돌아보게 되고 그게 불편한 거죠. 아만다의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었지만은 나는 또한 내가 그동안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궁금해졌다. 설탕을 끊기 전 나는 모임에 생기를 불어넣는 약간 통통하고 재미있는 친구로 조금 과하게 먹고 마셔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2003년 여성제를 떠나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퇴근 후에 거의 날마다 펍에서 와인 한 병과 칩 또는 감자튀김과 마요네즈를 먹는 관습에 금방 적응했다. 당연히 이는 내 허리선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은 즐거운 저녁 시간 동료가 되기는 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거 행동을 통해서 그 역할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어떤 이유에서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역할에 우리를 배정했을 수도 있지요. 상당 부분은 사회 그런 데에서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는 까다로운 사람, 다른 누구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 좀 소주부임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온다 하고는 늘 막판에 가서 취소하는 불성실한 친구. 이건 그저 예일 뿐이지만 당신의 친구 그룹을 생각해 보면 각자 수행하는 역할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몇 년씩 똑같기를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 변화하고 발전하면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실 난 지금의 내 자신에 만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또한 남자들에게는 별로 없는 듯하지만 여자들 사이에는 음식에 대한 경쟁 요소가 있어요. 아만다의 말을 듣고 나서 이안 마버에게 사실 단순한 인류에 불과한 단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상징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는지 물었다. 설탕과 음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죠. 단 것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패티시적 관념이 있습니다. 컵케이크가 딱 맞는 예시지요. 나는 컵케이크에 대한 열광이 어린 시절에 대한 미련이 아닌가 하고 늘 생각했어요. 소꿉놀이 티파니에 나올 만한 물건처럼 생겼잖아요. 예쁘고 색깔에 귀엽고 어린 소녀들이 생각하는 음식 같지요. 나는 늘 그걸 역겹다고 생각했지만 컵케이크는 예쁘고 섹스 앤드 더 시티적인 뭔가가 있어요. 마치 유행하는 액세서리처럼 요새는 어딜 가든지 있으니 유행이라 할 만하죠. 사람들이 설탕커녕 탄수화물도 먹지 않는 런던의 세련된 지역에도 컵케이크 가게가 자리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수요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함께 먹는 데서 나오는 일종의 유대감일까요? 잡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혹시 컵케이크 먹고 싶냐고 서로 묻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습죠? 하지만 그게 여성지 사무실에선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남자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맨정신으로 하는 데이트라는 끔찍한 주제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워낙 신경을 잡아먹으니 굳이 맨정신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오랜 신조였다. 하지만 저 설탕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싱글이었다. 술을 마실 때의 데이트도 힘들었는데 술을 안 마시고 데이트하는 건 어떨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저 설탕 생활의 시작을 주저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2012년 여름 나는 제법 행복한 외로운 방랑자로 주변에 그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남자도 없었다. 비록 엄마는 내 동생 나탈리를 통해 나더러 인터넷 소개팅을 해보라고 권하셨지만 나는 먼저 스스로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했다.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고 좀 더 건강해지고 피부를 조절한 다음 연애를 시작하고 싶었다.
초장부터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닌 이상 연애 초반부에 수도 크림으로 뒤덮인 얼굴을 하고 잠자리에 들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연애 문제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2012년 9월 어느 따스한 오후 원피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런던 서쪽의 세련된 지역의 미용실에 가려고 잠깐 나와 있던 터라 직장에서 다시 호출하는 줄만 알았다.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다. 문자가 와 있었다. 제임스 스미스가 도대체 누구야? 가슴이 스털컹했다. 이 네 단어는 걸칫거리를 의미했다. 베리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베리는 그의 진짜 이름은 아니다. 다행히도 35살의 베리는 나보다 몇 살 연상이었고 금융계에서 일했다. 우리는 1년 전인 2011년 여름 일 관련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그가 마음에 들었지만은 그는 다른 일 때문에 가봐야 했다. 겨우 20분 정도 얘기했지만 그는 내게 상당한 인상을 남겼다. 베일리는 마치 자신이 파티의 주역인 양 행동했는데 요란스럽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며 자신만만했다. 다음날 직장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그 사람 얘기를 했다. 친구들은 당연히 나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했다. 결국 페이스북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내어 한잔하자고 글을 남겼다. 그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거의 15분마다 페이스북을 확인했다. 심지어 밤중에도 일어나서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페이스북 알림이 왔다. 막내가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베리가 응답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발리 휴가를 다녀온 다음 몇 주 후에 차나 한잔 하기로 약속을 정했다. 그건 말 그대로 차 한 잔이었다. 충격적이고 놀랍게도 베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 아니라 원체 싫어해서 몇 년 동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깜짝 놀랐다. 런던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를 찾기란 템스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당시 나는 칵테일에 상당히 빠져 있었기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남자와 긴장을 풀고 어울릴 자신이 없었다. 몇 번 만나기까지 나는 베리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키 크고 잘생기고 재밌고 별로고 성공했으며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있고 말빨도 셌다. 우리는 같은 영화와 음악을 좋아했다. 둘 다 채비 체이스의 팬이었다. 나는 독립적이고 내 일을 직접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베리도 그랬다. 나와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가까웠고 모험에 나서기를 즐겼다. 그는 본인 소유 아파트에 살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자신이 말려들었던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다. 돈 관리 능력이 뛰어났으며 과하게 참견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정신없는 소비 습관을 정리해 주려 했다. 내가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베리는 내가 좋아하는 많은 면을 지니고 있었다. 차를 갖고 있어 어디든 운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린 건 전혀 아니었다. 그러다가 베리가 사라지면서 처음 시작되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끝나버렸다. 우리는 2011년 섣달 금음날 이후 오후에 만났다. 각자 사전 약속한 별개의 파티에 갈 예정이었다. 1월에 나는 쿨하게 행동하려 애쓰며 그에게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고 내가 질문을 하거나 만나자는 얘기를 꺼내면 침묵했다. 나는 베리와의 이별을 동료들에게 거의 매일 하소연했다. 정말 베리를 좋아해 평소라면 정이 뚝 떨어질 만한 요소들, 그러니까 센스 없는 신발과 가끔 입는 끔찍한 청바지, 트위터에 프랭키 보일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 대화하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들고 페이스북을 열어보는 것 등을 넘어가 주기까지 했다. 그래, 그는 좀 게을러. 내가 분주히 자기 시중을 든 동안에 우리 집 소파에 늘어져 있곤 했지만 나는 그가 내 공범이 될 수 있을 거라 얘기했다. 추가로 정말이지 그의 옷장을 내 손으로 싹 정리하고 싶었단 말이야. 하지만 베리는 떠났다. 가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내 인생에서 사라졌을까 궁금했지만은 그래도 나와 만나지 않으려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배짱조차 없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2012년을 지내지는 않기로 마음먹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친구인 크리스와 자주 만나기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썬데이 로스트의 좋은 와인 한 잔이 주 메뉴였다. 그 다음은 디저트. 늘 디저트가 있었다. 바삭바삭 그을린 설탕증을 얹은 크렘 브렐레, 공기처럼 가볍고 속은 진하게 녹아내리는 핫 초코팅 초콜릿 푸딩, 엄청난 아이스크림 광이었기에 나는 뭐든지 아이스크림과 함께 할 수 있는 디저트에는 2스쿱씩 올렸다. 몇 시간 후에 집에서는 디케이크나 잼 바른 크럼펫을 홍차 먹고 때로 와인 한두 잔을 더 마시기도 했다. 즐겁기는 했지만 당연히 월요일은 개슴츠레한 눈과 멍한 머리를 한 채 깨어나기 일쑤였다. 직장에서의 고된 한 주를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비록 크리스와 만나지 않을 때에는 건강하게 생활하려 노력했지만 내 옷은 점점 타이트해져 갔다. 결국 몸에 달라붙는 옷 대신에 자루보드의 차림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게 오로지 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돌체 앤드 가바나에서 끝내주는 미니 드레스를 샀을 때다. 16 사이즈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몇 주 후 크리스와 나는 그냥 친구로 남는 쪽이 최선임을 깨달았다. 옳은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달리고 있었다. 다들 누군가 자신을 원해서 절절한 시를 써준다거나 광고판을 빌려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 호소하는 걸 바라지 않는가? 대신 나는 그 두려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어때? 라는 응얼거림과 함께 방출되었고, 그게 난 너한테 그 정도로 반한 건 아니야 라는 뜻인 건 다들 아는 일이다. 후유. 나는 사랑이라는 게임에 다시 나서기에는 너무 시리에 빠져서 헬스장에서 위안을 찾았다. 감정을 다스릴 때면은 늘 의지하는 방법이었다. 45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고 나면은 뭐든 훨씬 덜 심란하다. 가끔은 그저 살아남았던 안도로 벅찰 뿐이다. 다음 주 충동적인 결심으로 나는 저설탕 생활을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없다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을 그만두고 건강에만 집중했다. 오랜만에 균형을 찾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뜬금없이 베리가 돌아왔다. 전형적인 그의 스타일이었다. 느닷없고 조금 보수 기질에 나더러 그간 잘 지냈냐고 묻지도 않고 머저리처럼 굴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니 문자는 그저 나더러 어떤 사람을 아는지만 묻고 있었다. 나는 한 10초쯤 기다렸다가 단문을 보냈다. 안녕 베리, 소식 반갑네. 난 잘 지내.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전송을 눌렀다. 빌어먹을 놈. 인사치레 하나 없이 난데없이. 질문이라니. 제임스 스미스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둘 다 아는 지인의 남자친구. 왜 내가 말해줘야 하지?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가 응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비록 스페인 휴가에서 방금 돌아와 더 날씬하고 그을려서 근사히 보이긴 해도 나는 또 한 번의 연애 롤러코스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몇 분 후에 그가 단문을 보냈다. 하하. 그러면서 자신이 고객을 만나러 폴란드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심심했던 게 분명했다. 우리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몇 주 후 그가 귀국하면 만나기로 했다.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마음이 들떴다. 그와 함께 인간 있는 시간이 좋았고 설령 친구라 사이라고 해도 그를 만난다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이유가 하나 늘었다. 몇 주 후 그날 밤 그와 만났다. 어느 날 밤 나는 지난 몇 달간 수많은 저녁을 새로운 건강 레시피를 시험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익히며 보내온 터라 몇 가지 음식에 진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베리는 스포츠맨 타입으로 보이는 남자였지만 속은 텅텅 빈 게 틀림없이 먹어도 끝이 없었다. 현미밥을 곁들인 건강 카레에서부터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와 닭고기, 캐슈넛 볶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차린 것을 몽땅 먹어치웠다. 나는 늘 누군가를 보살피기 좋아했고 베리는 그러도록 두었다. 물론 베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펍에서의 저녁시간 퇴근 후에 시인의 바에서 만남. 자자 그러지 말고 한 잔만 하는 최근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는 보통 내 집에서 만나 음악을 듣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지만 그와 나만 있어도 무척 좋았다.
새로운 절친이 생긴 기분이었다. 처음에 그는 단 것 광으로 그린 블랙의 커다란 초콜릿 한 판이나 케이크 한 조각을 후딱 먹어 치우곤 했으니 1년가량 지나고 나자 베리 역시 과도한 설탕 섭취를 그만두었다. 그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초콜릿을 버리고 대신 구운 아몬드와 시나몬을 곁들인 플레인 요거트를 디저트로 먹었다. 덧붙이자면 점진적인 변화였고 내 쪽에서 부추긴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남자들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지는 다들 알 것이다. 방금까지 아몬드 크로와상을 2개씩 아침으로 먹던 사람이 다음 날에는 저설탕에 대해 주구장창 떠드는 시기다. 하지만 음식에 대해 내 선택을 베리가 받아들여 주었기에 나는 그에게 푹 빠졌고 덕분에 새로운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실 그게 베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이다. 18개월이 지난 후 우리 사이가 잘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해오던 바에 가서 취하고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베리도 술을 마시지 않아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데이트 긴장감을 꼭 술 기운으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았다. 둘째로 베리가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저설탕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딱 알맞은 때에 등장하여 힘들 수 있었던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같은 친구로서 같이 뜻을 갖춘 사람이 또 연인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설탕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자신 또한 수년간 원치 않은 술을 권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주간 미국으로 휴가 갔을 때에 그는 거의 매일 팬케이크를 산더미처럼 식여서 슈가 파우더, 딸기, 메이플 시럽을 올려 먹었다. 그래도 베리는 절대 억지로 한 입을 꺼내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게 하려 한다거나 즐기려고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베리는 나의 별난 식습관을 정상이라고 느끼게 해주었고 그 점은 언제나 고마울 것이다. 고마웠다. 이런 친구가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았다. 나는 다른 멘토들도 알게 되어졌다.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또 작년에 깨끗하고 날씬한 디저트 시리즈인 저자인 제임스 듀이건을 만났고 그는 내가 보디점에서 개인 트레이너들과 운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건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라고 할 만했다. 보디즘은 제임스의 깨끗하고 날씬한 프로그램을 따르는 친절하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이들로 가득한 헬스장이다. 이렇게 건강하다고 사람을 비판한 것은 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아만다가 이렇게 말해줬다. 나는 미국에서 막 돌아온 참인데 당연히 그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사람에게 저설탕 생활을 실천 중이라고 말하면 찬사를 받을 거예요. 런던에서는 그렇지 않죠.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뒤처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건강해지라고 격려하는 것은 영국의 국민성이 아니죠. 운동선수라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게 허용이 되는 듯해요. 그 외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건드리게 되죠. 너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다면 그래 근데 걔 얼마나 말라깽이 되는지 봤어? 같은 말을 주위에 수근거리기 일쑤죠.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부분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다. 30대 중반이 되면은 클럽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사양하고 싶어진다. 숙취도 이제 점심 전에 그냥 사라지는 일이 없다. 하루 종일 간다. 실천한 지 2년이 지나고 내가 저설탕 생활에 대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때의 변덕이라도 한 것처럼 저녁 자리에서 사람들이 너 아직도 저설탕 그거 해? 하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도 왜 하는지 이유를 묻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더 건강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이유는 자명해지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그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케이크를 먹으라고 설득한다면 당신도 설탕을 포기하고 싶은데 너무 겁이 나나 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정면 대립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팁 3가지를 아만다가 알려줄 것이다.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지인들,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비판하고 뭐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정도로 말하기를 권합니다. 난 현재 이걸 하기로 정했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지금 그 이유를 갖다부터 따지고 싶지 않지만은 네가 정말 관심 있다면 나중에 기꺼이 들려줄게. 굳이 딱하게 필요는 없고 미소를 지을 때 확신을 갖고 말하세요. 2단계는 가까운 친구들 대상입니다. 설탕 끊기든 금연이든 당신의 목표를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1대1로 접근하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래? 하고 말하세요. 일단 친구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터놓고 건강이든 체중 감량이든 피부 개선이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엄청나게 협조적이 될 거예요. 3단계는 함께 사는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왜 이걸 하는지, 어째서 당신에게 중요한지 여러 번 설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자녀가 있다면 문제는 좀 복잡해진다. 아만다의 말에 따르면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혹시 설탕을 줄이려는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이유나 결정을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절대 설탕을 악으로 매도하거나 호들갑 떨지는 마세요.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그저 열려져. 단 것에 감정을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균형을 찾으세요. 음식에 대한 건강한 자세는 음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도를 지키는 거예요. 만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늘 건강 관점에서 말하고 외모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느 음식이 건강에 좋고 왜 그런지 가르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이런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하세요. 대신 건강한 선택과 덜 건강한 선택이란 표현을 쓰세요. 세계 최고의 의지와 주위의 전면적인 협조를 받는다 해도 새로운 식습관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새로운 저설탕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까지. 더 읽어야 되겠군요.